3단원 새롭게 바라보는 독서 들어갈 거고요. 비판적 읽기, 창의적 읽기, 감상적 읽기. 비판적 읽기라는 건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옳고 그른 거 내가 판단해 보겠다. 창의적인 읽기, 내가 이 글을 바탕으로 뭔가 생각해 보고. 감상적인 읽기,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읽는 문학작품 읽듯이 읽으면 될 것이다. 127페이지는 아무것도 없고 128페이지 확인해 볼게요. 글을 제대로 읽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밑줄, 갈래나 성격에 따라 적합한 독서 방법을 활용한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도구가 달라지기도 하니까 글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비판적, 창의적, 감상적 읽기를 할 거고 실제로 적용해 볼 거예요 라는 것들. 밑에 내용은 딱히 중요한 얘기는 없네요. 대신 여기 말풍선 안에는 중요한 말이 있지. 글의 내용의 타당성, 내용의 타당성, 표현 방법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비판적 사고를 기릅니다. 감동하고 공감하면서 문화 향유 능력을 길러볼 겁니다. 129페이지. 비판적인 읽기. 글쓴이는 어떠한 관점으로 글을 쓰고 있는가? 내용에 대해서 이것들을 전부 다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표현 방법 제대로 되어 있는가? 숨겨진 의도는 무엇인가? 창의적인 읽기, 도전할 것 없는 놀이터,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 상황에 나는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탐구 방안이 될 거고 나중에 자소서 쓸 때 이런 말 쓰는 거지. 감상적인 읽기, 내용과 인물을 파악하고요. 감상적 읽기에서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고 감동을 내면화하면 됩니다. 라는 것들. 1, 2단원은 시험범위 들어갈 수 있어도 3단원은 시험범위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내리고 밑에 알고 싶은 내용 자유롭게 딱히 질문하실 거 없고 130페이지 바로 들어갈게요. 비판적인 읽기. 비판적인 읽기 뭐를 비판할 거다? 관점 비판할 거다. 내용 비판할 거다. 표현 방법을 비판할 거다. 숨겨진 의도를 뭔지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할 거다. 됐을까요? 밑에 다음 그림을 어떠한 관점에서 이해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조경사가 나무들의 모양을 가다듬고 있는데요.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있죠. 우리 사회도 이러한 모습 아닐까? 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사회의 획일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비판적 읽기 하는데 도대체 비판적 읽기란 뭡니까? 비판적으로 글을 읽는다라는 건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다. 무조건 수용하지 않는 거다. 판단하면서 읽는 것이다. 비판적 읽기를 잘 하려면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비판할 거냐? 글의 내용이 옳은지, 치우쳐져 있지 않은지, 자료가 적절한지. 그래서 이 세 단어 기억하세요. 타당성, 공정성, 적절성. 이것을 바탕으로 독자는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 사실과 의견 등을 비판해보며 글을 키우는 안목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1쪽. 비판적 읽기의 개념과 효과. 앞에서 다 말씀드린 거라서 딱히 더 제가 설명드릴 거는 없고 실제로 시험 문제 낼 만한 거는 뭐다? 2번 비판적 읽기의 방법, 예고. 여기에서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 타당성, 공정성, 적절성. 이 단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타당성, 그 내용이 옳은가? 글의 내용 등 공정성, 균형 있게 다뤘는가? 적절성, 자료가 주장이나 설명하기에, 뒷받침하기에 적절한가? 라는 것들. 밑에 나와 있는 비판적 읽기의 판단 기준은 확인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글쓴이의 관점을 비판하라는 거니까 설명문을 보면서 관점을 비판할 일이 있을까?
설명문은 없지. 그래서 논설문, 설득하는 글, 체계적이고요. 인간을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인 경쟁의 필요성, 경쟁 필요해. 진짜요? 아우, 너무 세상이 완전 정글밭 되어가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 그 경쟁이 공정하면 오케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가의 견해를 근거로 든다. 밑줄. 일상의 사례를 통해 설득력을 높인다. 아, 전체적으로 예시가 많이 쓰여져 있구나.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힘이자 원동력인 경쟁을 주장하기 위해 다양한 예를 제시합니다. 경쟁 필요해. 경쟁이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다. 당신은 승부욕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 막 학교에서 막 그 반대항이든 뭐든 해가지고 막 축구하고 농구하고 하면은 무조건 이겨야 되냐? 그래? 나는 그런 승부욕은 없는 것 같다. 대신 내가 응원하는 팀이 경기를 그지같이 해서 지면 좀 열받기는 한데, 철학자의 견해를 제시해주고 함께 추구하는 경쟁의 가치, 함께 추구한다. 그 다음 또 다시 밑줄, 공정한 경쟁. 그러면 비판적인 읽기 됐고, 경쟁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경쟁은 발전을 이끄는 힘이다. 밑줄. 아, 경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소제목에서부터 이미 2002년 한일 월드컵 온 세계를 뜨겁게 놀라게 했던 4강 진출의 감격, 그날의 감동을 만들어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4강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국 축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높인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 아닐까요? 그렇지. 히딩크의 훈련 원칙은 무한 경쟁이었습니다. 무한 경쟁하는 리더십으로 4강 진출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경쟁을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네. 근데 이 무한 경쟁, 니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는 놈을 선발로 내세우고 무조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게 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밑줄, 공평한 능력주의. 기회를 똑같이 주는 거지. 취임 초부터 역할별로 두세 명씩 붙어서 늘 경쟁을 붙였습니다. 주전으로 나가기 위해 땀 한 방울 더 흘리며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경쟁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야 했었다. 경쟁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히딩크 감독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의 실력이 향상되도록 유도한 결과 한국 축구는 신화라고 불린 기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경쟁에 저는 긍정적인 면이다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경쟁의 순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똑같은 말이죠. 한국 축구가 2010년 남아공 첫 원정에서 첫 16강 쾌거를 일궈내며 한 단계 질적을 얻은 것도 경쟁의 힘이 컸습니다. 경쟁의 순기능을 이야기하기 위해 2002년 월드컵,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얘네들은 자신의 주장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구체적인 사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해외파 선수를 포함하여 국내 프로리그 선수들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쌓아온 선수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김연아 또한 현역 시절 경쟁자인 아사다마오를 떼어놓고 상상하기 힘든. 아니지, 이건 상대가 안 되지. 연아를 어디다 갖다 붙여. 저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저 아사다마오하고 급이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두 선수의 불꽃 튀는 경쟁이 세계 챔피언을 낳고 피겨의 새로운 시대를 연 겁니다. 자, 방금 내가 한 말 있지. 그게 일종의 비판적 읽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연하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겼어. 아사다마오와 경쟁? 아니, 급이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어쨌든 첫 번째 단락에서는 글쓴이가 경쟁은 순기능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발전의 힘을 이끄는 원동력인 경쟁, 경쟁의 순기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경쟁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라는 소제목을 쓰고 있죠. 우리가 재밌어 하는 일에는 대부분 경쟁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어릴 때 해온 놀이, 오락도 경쟁할 때가 더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일 대부분 경쟁이다. 1. 경쟁할 때 더 재미가 있다. 2. 그것은 경쟁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1, 2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역사학자 요한 하이징하는 인용 자신의 주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경쟁적 본능을 호모 루덴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호모 루덴스 무슨 뜻이에요? 유희하는 인간. 인간은 다른 동물과 같이 놀이를 한다. 이렇게 됐나요? 놀이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특성이고 이 놀이의 특성은 경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놀이, 경쟁, 얘네는 세트다. 그리고 이 놀이, 경쟁을 통해서 인간은 유희,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인간에게는 이기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능가하여 최고가 되고 인정받고 싶은 심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을 능가하고 인정받고 싶은 심리, 이게 바로 인간의 기본적 욕구다.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의 경쟁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 놀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경쟁 본능 충족 동그라미 화살표 놀이. 인간을 공격적이고 이기적 존재로 보는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 역시 경쟁심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했습니다. 토마스 홉스, 경쟁심은 인간의 본능이다. 밑줄. 인간의 본성 중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세 가지 요소, 경쟁심 때문에 싸워, 소심함 때문에 싸워, 명예욕 때문에 싸운대, 사람이. 특히 경쟁심은 네모. 인간이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 투쟁하도록 만든다. 경쟁심 때문에 투쟁이 생긴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 경쟁은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불가피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를 해야 한다? 경쟁을 부정할 게 아니라 경쟁의 긍정적인 힘을 배우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경쟁은 긍정적인 거니까. 경쟁은 놀이기도 하고 쾌감을 주기도 하고 투쟁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게 할 수 있는 힘이니까. 괜찮나요? 위대한 경쟁의 힘.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은 경제의 힘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례의 동그라미. 경제 성장 과정, 경쟁의 힘. 경쟁을 해서 경제 성장할 수 있었다. 50년대 전쟁으로 인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지닌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세계와 경쟁하며 노력해온 결과입니다. 이렇게 또 다시 화살표. 그래서 경쟁 중요하다. 우리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의의 경쟁을 다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지지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가 자유경쟁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 자유경쟁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경쟁 잘했다, 성공했고, 그래서 경제성장할 수 있었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 원리,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 원리 뭔데요?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 원리. 그렇지, 자유경쟁을 토대로 만들었는데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자유경쟁의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이기심이 사회를 발전시킨다. 여기에서의 이야기하는 이기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기심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평소에 이기심 어떻게 해? 나만 잘 되면 돼 이거였잖아. 근데 여기에서의 이야기하는 이기심은 나의 이익을 최대화한다야. 조금 다르지. 나만 잘 되면 돼 하고 나의 이익을, 경제적 효용을 최대로 한다. 이거는 좀 다르지. 인간이 타인에 대한 동정심보다 자신에 대한 애정이 앞서는 존재며 동정심 별로 없고 자신에 대한 애정이 앞서는 존재, 이러한 타고난 이기심을 인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개인과 사회를 모두 발전시킬 수 있다. 결국엔 이기심을 통해 개인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즉, 이기심을 통제하기보다는 경쟁을 통해 이기심을 잘 활용하면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득을 동시에 달성할 수가 있다. 이기심을 잘 활용해 어떻게? 자유 경쟁함으로써. 그렇겠지. 자본주의 경제는 이러한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발전했습니다. 점점 더 좋은 물건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 이를 만족시켜 주려는 기업들 간의 자유 경쟁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오늘날 자유 경쟁의 원리는 일반화되었고 자유 경쟁의 원리를 따르는 자본주의 경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 자유주의 경제의 가치가 있지. 하지만 문제점도 많지 않나? 라고 생각하라고. 이 단원의 목표가. 그렇지 않나요? 경쟁? 그래, 경쟁 좋지. 히딩크 경쟁했지. 근데 과정은 엄청 공정했다고. 근데 현대사회에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경쟁이 공정한가? 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비판하시라는 거지. 글을 읽으면서. 경쟁은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경쟁 논리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뭐 합시다.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경쟁이 서로를 적대하게 만들어 인간관계를 해친다라고 비판한다. 효율성과 적자 생존을 앞세운 경쟁 논리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을 도외시, 무시한 채 결국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라는 것이다. 야, 세상이 너무 살벌해졌어. 이긴 사람의 이익만 챙겨줘. 이것은 경쟁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머, 결론의 첫 번째 단락의 글쓰기 방식은 어때요?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한 다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재반론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쟤네는 저렇게 이야기하겠지? 아니야, 그거 틀린 거야.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다시 재반론한다. 경쟁에는 이미 협력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협력. 느낌은 이런 느낌 아닐까? 나 경쟁합니다. 나 경쟁 상대와 협력합니다. 이러한 느낌 아닐까? 경쟁은 경쟁자를 부정하고 배제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그 바탕에서 의욕과 노력을 한층 끌어내는 긍정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번 올림픽하고 그 우리나라 선수들 막 인터뷰하고 했었을 때 금메달 못 따고 그런 사람들 인터뷰들이 너무 좋더라고. 옛날에는 금메달 딸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갔는데 금메달 못 따면은 죄송합니다 그랬어. 은메달 따고도. 이렇게. 난 왜 죄송한지 모르겠네. 세계 2위인데 그게 왜 죄송한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어떤 유도 선수인가 지고서 인터뷰를 했는데 아우 쟤 너무 잘해요.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고. 경기 끝나고도 그 선수 가서 안아주고 악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 대회엔 이길 수 있게 한 번 더 열심히 훈련해야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너무 멋있던데. 이렇게. 옛날에 진짜 막 은메달 땄다고 막 울고 그랬어. 죄인처럼. 왜 그래? 요즘 사회를 가리켜 유독 경쟁사회라고 부르며 승자와 패자를 가혹하게 가르는 약육강식의 비정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어떻게 경쟁 싫어하는 사람들이지.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쟁 안 했던 적이 없어. 인간은 애초에 처음부터 각자의 이익을 위해 경쟁해 왔다. 인류란 존재 자체가 그렇다. 경쟁 불가피하다. 그 과정에서 운동경기처럼 공정한 경쟁 조건과 규칙을 함께 발전시켜 왔습니다. 경쟁 상대가 승복할 수 없는 부정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으로는 지속적인 경쟁이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앞으로 경쟁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 밑줄 긋죠. 앞으로의 과제는 경쟁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경쟁은 할 수가 없어. 인류의 본질이야, 일종의. 그러니까 경쟁을 공정하게 하는 걸 고민해야지 경쟁을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라. 이런 거죠. 됐나요? 전체적으로 내용에 동의합니까? 저도 기본적인 얘기는 동의해요. 경쟁 필요해요. 근데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이 경쟁이 페어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경쟁하라고 했으면 동일한 선상에 애들 세워놔야지. 과연 동일 선상에 서 있는가? 이런 거. 세상을 너무 빨갱이스럽게 쳐다보고 있나? 자, 앞으로 나와서 뒤에 138페이지. 글쓴이가 경쟁에 대해 주장하는 것. 경쟁은 발전을 이끈다. 경쟁은 인간의 타고난 거다. 경쟁은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사실 이야기는 다 맞는 이야기예요. 저도 이 사람이 한 말은 다 공감한다고. 이렇게. 주장, 근거가 어떻게 해요? 적절해요? 이게 잘 세트가 맞아 떨어지고 있나? 네, 그러면 이 글의 근거는 타당성이 있는 거지. 이렇게. 밑에 이 글에 드러난 관점과 내용, 글의 표현 방법을 비판해 봅시다. 글쓴이는 경쟁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글쓴이는 경쟁에 대해 긍정적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해. 다수의 사람에게 패배감과 좌절감을 주는 경쟁보다는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정신이 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 이 멘트는 글쓴이하고 다르죠? 이 글에서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찾고 그 이유를 적어봅시다. 얘네들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네. 다음, 비판적 독해에 따라서 이 글을 평가해 봅시다. 자, 딴 거 보지 말고 여기에 볼게요. 무슨 말이냐? 글을 평가할 때 우리는 어떠한 측면에서 평가를 해야 한다? 신뢰성, 주장이나 근거의 타당성, 글의 구조나 내용 전개 방식, 글의 표현 방법, 얘네들이 효과적인가? 얘네들을 판단하라고. 다음 글을 읽고 경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 봅시다. 이 글의 주장과 다음 글의 주장을 읽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해 봅시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입사와 취업 등 수많은 경쟁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현실. 경쟁 사회에서는 경쟁만이 유일한 동력이라고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아이쿠야, 경쟁을 주입합니다. 이런 어휘만 봐도 경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네. 따라서 모든 사람은 경쟁을 통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막연한 희망과 경쟁을 하지 않으면 모두 하향 평준화될 거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과 연대 중 무엇이 진정한 발전의 동력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경쟁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연대하고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위대한 선수 한 명 뒤에는 99명의 탈락한 학생 선수가 있다. 학생 선수 10만 명, 대학 진학 가능 10%, 직업 선수가 될 거 10%. 운동을 해서 직업으로 삼는 비율은 전체 학생 선수의 1%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야구부, 축구부 다 털어도 걔가 진짜 직업 축구가 선수가 될 수 있는 애들은 한 명도 없을 수 있지. 야구부, 축구부가 100명이 되진 않을 거잖아. 그런 거 보면 광현이는 진짜 대단한 놈이야. 광현이 너무 좋아해. 그렇다고요.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중도의 운동을 그만두게 하는 중도 탈락 선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가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1%면은 너무 가혹하지. 경쟁 방식이 추구하는 발전이란 이처럼 극소수의 승자만을 위한 발전입니다. 경쟁은 극소수의 승자만을 위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1대 99로 서로 싸우게 된다. 해마다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핀란드의 교육 방식은 협동입니다. 핀란드 협동. 우열반을 없애고 등수를 없애고 뒤처지는 학생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한 결과 학업 성취도 편차는 낮아. 차이가 별로 안 나. 학생들 사이에. 성취도 자체도 가장 높아. 경쟁은 더 이상 우리를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경쟁에 대해 부정적이네. 한 명의 웃음을 위해 99명을 울리는 경쟁이 아니라 우리는 협동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함께 웃을 수 있고 협동과 연대가 진정한 발전이다. 괜찮겠어요? 네, 이 글에 뭐 동의하시나? 저는 딱히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이런 자세도 필요하기는 한데 물론 경쟁만으로는 사회가 발전하지 않겠지. 근데 이런 협동만으로도 사회 발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튀고 싶은, 잘하고 싶은 이런 애들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 않나? 걔는 걔 나름대로의 욕심 채워주고 걔가 만들어낸 걸로 다른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볼 수도 있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되게 훌륭한 놈이고 잘난 놈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99예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주장이 담긴 한 편의 짧은 글을 써봅시다. 열심히 써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쟁 어떻게 받아들일까? 얘는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뒤에 나와 있는 145쪽까지 문제 풀이해 주시면 되겠죠.